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지적 강좌를 하나 열겠습니다. 지적이 들레즈를 향하여 던지는 등에 달라붙기라고 하는 그 독특한 방식으로 아이를 산출하는 철학사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레즈는 거기에 대하여 지적이 들레즈 사유의 방귀를 들고, 그죠? 들레즈를 뒤집어 읽기, 들레즈에 대한 해겔의 가벼움, 해겔 분석에 대한 가벼움을 지적이 지적하면서 락강적, 해겔적 읽기로 들레즈의 사유를 해부하는 그런 책인데, 예도는 그게 바로 2003년도에 나온 Organs Without Bodies라고 몸에 신체 없는 기관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신체 없는 기관. 예도가 요즘 들레즈 강좌를 10개를 해놨는데 이 책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지적아우가 또 얘기를 했어. 이 책은 230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런 영어 원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레즈의 용어인 예도가 따로 강좌를 열었듯이 꼬후성 뭐죠? 불어로 하면은, 신체 없는, 기관 없는 신체죠. 그러니까, 꼬흐성 올겐스를 지적은, 뒤집어서 영어로 쓰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영어로 어떻게 썼는가? 이걸 뒤집어 갖고, 기관 없는 신체, 가 아니라 신체 없는 기관, organs without bodies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들레즈가 철학사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알죠? 동성연애를 할 때 남성 철학자들이 등 뒤에 붙어서 괴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괴물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철학자라는 거예요. 뭔 말이지? 예도가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맨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학에는 철학소가 있기 때문에 들레즈 좋아한다고 들레즈 안 읽힌다니까요. 이유가 있죠. 모든 철학은 철학소를 갖고 있어. 최소한 들레즈를 알라 그러면 에티카 6, 7, 8장을 읽고 스피노자를 알아야 되고, 휴메 인식론의 인상 개념을 알아야 되고, 예술에서 인상주의를 알아야 되고, 또, 헤겔과 칸트는 제가, 들레즈가 오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적이 그걸 대신 얘기해줘서, 예도가 사실은 속이 시원했는데, 이 신체 없는 기관이라고 하는 기관 없는 신체를 신체 없는 기관 이러면서 책을 쓴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 여러분. 그래서 들레즈는 철학사를 예도가 철학소라고 말하는, 예를 들면 하이데거를 읽으려 그러면 데카르트와 칸트를 알아야 되고, 후서를 알아야 되고, 기존의 형이상학, 철학의 역사에서의 형이상학의 전체적인, 그러한 중세의 신학도 알아야 되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죠. 이런 철학소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철학사는, 후대의 철학자, 그러니까 보다 더 현대적인 철학자가 고대나 중세나 과거의 철학자, 선배 철학자들의 등 뒤에 붙어서
응?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 한국말로? 등 뒤에 붙어서, 이게 예도 강좌가 또, 이게 고등학생도 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함부로 못 하겠는데, 어쨌든, 등 뒤에 붙어서 괴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등을 등 뒤에 붙는다는 건, 이전 철학자가 보지 못했던 철학을, 후대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레즈가 말했던 그 말은 철학은 결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건 철학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도 철학 이래가 예도가 책을 냈어. 그게 어려운 거야. 그거는 철학 산책인 거지. 그게 서양 철학이에요, 그게? 그거는 철학이 아니에요. 예도가 말하는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건 서양 철학 전통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담론들을 함께 다루면서 그 사유를 이야기하는 게 철학인 거지. 내 멋대로, 삶에, 여러분들, 내가 철학이란 무엇인가 세계 강좌에서 맨날 얘기하잖아. 뭐라 그래? 철학은 철학소가 있고, 그래서 개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도가 다 떼버리고, 이걸 아주 쉽게 한다 그래서 이것도 강좌가 쉬운 겁니다, 여러분. 대중 강좌에 맞춘 거예요, 다. 1차 자료 강좌가 오히려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그런데, 이런 걸 다 빼버리면, 그게 철학입니까, 그게? 그런 것처럼, 철학은 철학소가 있어. 지적을 알라 그러면 다 알아야 돼, 여러분. 바디유부터 시작해서, 들레즈, 락강, 데리다, 푸코 다 나와요. 예도가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했는데, 지적은 나중에 모아서 폭탄을 터뜨리려고 그래서, 지적 강좌는 예도가 1000편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좌. 1000개 이상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으로 단절해갖고. 그런데 하도 많은 철학자들을 다루기 때문에 예도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들레즈 강좌를 해놨으니까 내 강좌를 들은 사람은 지적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적 좋다. 그래서 들레즈를 잡았어. 지적이 쓴 들레즈에 대한 책을 뒤집어서 쓴 Organs Without Bodies를 잡았단 말이에요. 한 줄도 이해 못해요. 그런데 이제 들레즈 강좌가 10개가 끝나고 지금 감각의 논리랑 그 다음에 시네마만 예도가 지금 거의 안 했어. 대부분은 다 해놨어. 스피노자에 대한 거랑 프루스트의 기호에 대해서도 아직 안 했지만 어쨌든 언어학하고 다 건드리려고 그러면 그런 강좌를 20개는 만들어놔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적이 이 책은 여러분들이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쉬울 거예요. 예도의 강좌를 잘 따라온 사람은. 그래서 예도가 이 책을 지적 등에 타서 지적을 까는 방식으로 또다시 그 분석을 하려고 해요. 지적은 들레즈가 의존했던 니체를 한 번도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니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니체의 부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단 그 책의 요지는 그거예요. 1장은 그 책은 작은 책이죠. 영어로 230페이지니까 여러분 한번 봐봐. 거기에서 들레즈 1장은 들레즈의 전체 사유를 정리한 거고 2장은 이것을 인지과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술이라든지 정치의 영역으로 확산시킨 거야. 그러면서 들레즈의 전체 사유에서 이것은 특히 예도가 애정을 갖고 강좌를 열었던 천혜고원과 그러니까 가타리와 펠릭스의 우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썼던
2년도에 썼던 렁티 웨디페, 안티오이디푸스와 80년도에 썼던 천혜고원, 밀플라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작품을 지적은 똥으로 보는 겁니다. 오히려 지적은 오히려 진정한 철학자로서 지적은 해결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들레즈의 책에서 중요한 작품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의미의 논리와 차이와 반복, 이런 책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책하고 중간에 쓰여졌던 그 천혜고원과 안티오이디푸스는 최악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시네마로 연결되는데 영화 철학하고 오히려 차이와 반복, 의미의 논리, 영화 철학 이쪽으로 나가면서는 제대로 된 철학자의 품위가 나타나는데 잠시 그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타리, 펠릭스 가타리에게로 도피했다고 이야기해, 지적이. 도피를 해갖고 철학을 갖다가 똥으로 만들어 놨다. 그 말은 헤겔을 오해했고 스피노자를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낙강적으로 해석하는 이 부분은 다시 말하면 정신분석학의 반기를 들고 반정신분석학, 반해결주의로 나갔다라는 거. 이 부분을 까는 거야. 이 부분을 까고 의미의 논리라든지 차이와 반복에서 해결에 대한 저항을 오히려 해결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저는 들레즈의 해결적 해석이 저는 지적에게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한 자로서 해겔이 그렇게 우습게 차이를 부정하고 동일성을 긍정한 그러한 전통적인 그러한 분석에는 저는 반대해요. 해겔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보면 알지만은 변증법은 과정 자체요. 동일성은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여 열려있는 그런 동일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동일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언제나 잠재터를 소중히 여기는, 생성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철학자야. 그건 나는 지적의 해석. 그러니까 들레즈가 착각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근대의 모형을, 모더니티의 모형을 스피노자, 칸트, 헤겔,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적을 따라가 봅시다. 마지막에는 예도의 비판이, 지적을 향한 비판이 강하게 나타날 거예요. 니체를 빼버렸어요, 여러분. 지가 쓰는 시차적 관점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니체 개념이거든. 니체를 모르는 건지, 지가 니체 자리에 올라가려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 그런데 지적은 니체를 자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헤겔 낙각만 갖고 와. 그런데 들레즈의 사유는 니체의 후기 논문에 나오는 힘의 의지, 빌레주얼 마하트, 그러니까 그 여동생이 편집해서 1906년에 내놓았던 그 존재론, 그 다음에 도덕의 계보학, 이 논문 12절에 나오는 그 부분, 그거 모르면, 들레즈를, 도무지 들레즈가 그 사유에 엄청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빼버린다고, 지적이. 코미디죠. 이건 나중에 비판할 문제고. 그래서 들레즈를, 그러니까 기관 없는 신체와 신체 없는 기관은, 들레즈가 그 개념을 분석해서 뒤집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들레즈 전체의 사유에 있어서 천혜고원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반해결적이고 스피노자적이고, 그리고 스피노자에 대해서는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반해결적이고 반정신분석학적인. 그래서 여러분 락강과 헤겔의 읽기를 소중히 여기는 지적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찰 노릇인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독일 관념론에 대한 공부는 제가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적이 훨씬 더 넓게 공부를 했다고 봐요. 그의 책 레스 댄 너띵, 무보다 더 작은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가장 많은 헤겔과 그 다음에 피테와 칸트에 대한 분석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들레즈는 칸트 헤겔에 대한 분석이 그냥 변증법 정도? 그래서 지적은 스피노자, 칸트, 헤겔의 모더너티는 포스트 모더너티인 어디에 대응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18, 19세기의 모더니티의 철학자들, 스피노자, 칸트, 헤겔이 오늘날의 20세기의 철학으로 넘어와서는, 누구랑 들레즈, 그 다음에 칸트에 대응하는 게 데리다, 그 다음에 또, 헤겔에 대응하는 게 누구야? 락강이라고 본 거야. 이런 삼각구도에 맞춰서 지적이 글을 쓰는 거예요. 뭐 나는 재미있다고 봐. 이게 나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이런 구도는.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그런데 데리다의 강좌를 여러분들이 칸트의 입장에서 보는 거는 저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지적의 어떤 이런 이론에. 그러니까 칸트의 계몽에 대한 개념을 언급하면서 그는 서구 형이상학이 이 계몽의 이성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에 반대를 한다고. 그런 부분에서 또한 칸트와 헤겔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저는 지적만큼 그러니까 관념론을 모르고는 칸트와 헤겔의 관계를 저는 지적은 탁월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봐요. 물론 그것은 오늘날 독일 관념론에 대하여 쓴 예도가 맨날 이야기하잖아. 1차 자료에 의존하기보다는 독일 관념론의 대가가 있어. 예도가 지금 생각이 안 나. 내가 갑자기 이 강좌를 열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예도의 그 지적 레스 댄 너띵의 서문 에프르시 모베의 6개의 탁월한 강좌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지적은 그쪽에 의존해서 관념론을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념론에 대한 헤겔과 칸트의 관계를 지적은 상당히 다른 프랑스의 포스트 모던 철학자보다 제가 볼 때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들레즈가 헤겔을 보지 못했다, 헤겔을 제대로 못 봤다, 이렇게 말하는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합니다. 상당히 동의해요. 그러니까 헤겔은 들레즈의 오히려 철학책과 같은 그러한 책인 차이와 반복과 그 다음에 그 의미의 논리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쪽에서의 들레즈는 사물의 어떤 그 비물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의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런데 천해고원과 그 다음에 또 천해고원하고 그 안티오이디푸스에서는 물질성 자체의 생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천해고원이라든지 욕망기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물론적인 물질에 대한 의미 사건을 다루었던 초기의 작품이었던 그 차이와 반복과 의미의 논리라는 여기에 들려지는 오히려 헤겔을 적으로 갖고 있지만은 헤겔은 무조건 적입니다. 스피노자에 대한 찬양은 장난이 아니에요. 들려주는. 그러니까 스피노자를 사랑하면 안 되는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런 제목도 지적이 달아놓고 있어, 여러분. 이해가 돼? 이러면서 그 다양한 그 다양한 형이상학의 개념에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헤겔을 찬밥 신세를 만들었던 그의 헤겔 분석을 철저하게 분석하기 시작해, 여러분. 그런데 들레즈의 사유에서 중요한 게 뭐야, 여러분? 잠재태입니다, 여러분. 잠재태. 생성의 존재로는 잠재태가 매우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잠재태에서 현실태로 가는 이 과정이 일어나기 이전에 언제나 차이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차이의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헤겔은 니 못지않게 니보다 훨씬 훌륭하게 차이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론으로 제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지는 정신이 모든 것을 아는 신의 정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절대지의 개념은 언제나 진리의 사건은 역사적 운동을 통하여 변화되고 그 변화의 과정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헤겔이다.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지적의 진단. 멋져요. 그러면서, 니는 헤겔을 적으로 삼고 헤겔의 부정성의 개념을 언제나 동일성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에서 헤겔은 부정성을 결코 언제나 동일성과 더불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너는 보았지만, 사실 헤겔은 그 부정성을 헤겔만큼 그 부정성에 대한 잠재적 현실태, 잠재적 가능성을 강조한, 언제나 과정은 잠재적인 겁니다. 변증법은 완성의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헤겔의 희망이요. 절대지의 마지막 단계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역사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종합의 과정은 새로운 가능성의 잠재태로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봐봐. 그래서 예도가 강좌를 다 해놓은 거야, 지금. 얼마나 좋아요. 지적 강좌하기 너무 좋아, 여러분. 예도가 정신현상학 7개의 강좌를 열어놨어. 그 일이 벌써 1200개의 조회수가 돌파되고 있는데, 여러분, 헤겔의 그 처음에가 감각, 지각, 그 다음에 또 오성을 다루고 자기의식을 다루잖아. 거기에서 종합의 단계로 가게 되면은 자기의식의 종합은 또 이성을 낳잖아. 그 종합은 언제나 부정성과 함께 있는 종합이에요. 저는 이 부분은 헤겔은 변증법 안에서 마지막 절대지 때문에 완성을 이야기하는 동일자의 철학자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역사의 과정에서의 치열한 부정성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동일자는 언제나, 그러니까 같은 동일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변증법마다 나타나는 동일성은 결코 그러한 동일성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해결의 그러한 부정성의 개념, 부정의 부정은 언제나 긍정이지만 이 긍정은 언제나 차이를 담고 있는 긍정이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마치 들레즈는 이런 해결의 동일성 개념을 미친 인간처럼 그냥 동일한 것을 위한 부정성을 이야기하는, 부정성을 하나의 동일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여러분 주관정신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 주관정신에서 말하는 오성과 이성과 감각이, 자기의식이 그게 동일자예요. 그게 동일한 거야. 그게 여러분 다 여러분들 객관정신과 주관정신의 종합이 객관정신의 종합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변증법의 이러한 결론을 보기보다는 변증법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들레즈는 언제나 지가 빈판했던 해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죠? 해결과 들레즈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차이와, 제가 이 말은 지적이 착각한 게 뭔가 하면은, 지적한테 예도가 반기를 드는 게 뭔가 하면은 그거예요. 그러면 지가 철학자면은 지적이 니체를 모르는 것 같아. 지가 나라 그러면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예도는 지적 강좌를 토대로 이제는 철학자들을 해부하고 까는 방식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봐봐. 지적한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여기에서 니체의 최소한 들레즈가 의존하고 있는 의미의 논리와 차이와 반복에서 의존하고 있는 그 스피노자는 그냥 실체 개념의 어떤 그 꼬나투스 개념을 갖고 간 거잖아. 그것은 그런 것들하고 최소한 니체의 힘의 의지에 나오는 생성의 존재론을 최소한 분석을 하고, 이것을 니체의 그러한 잠재적 변증법으로서의 동일자 안에는 언제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정성과 동일성은 동일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니체의 생성의 존재론과 더불어서 그것을 연결하면서 같이 까면은 예도가 오케이라는 거야. 그런데 들레즈가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니체의 생성의 존재론은 빼버리고 그거를 해결로 갖고 가서 그냥 해결로 모든 결론을 내리는 그 부분. 그러면서 안티오이디푸스는 다시 복권되죠. 안티오이디푸스의 개념, 모든 주체는, 이 책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강좌로. 그러니까 프로이트에 대한 반정신분석학적인 거를 낙관적으로 회복하는데, 그것은 바로 해겔의 어떤 그러한 칸트의 물 자체와 현상을 나눈 이것을, 해겔은 물 자체와 현상 따위는 없다는 거잖아. 그것은 단지 변증법적 운동 안에서 주관정신과 객관정신과 절대정신의 운동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성의 흔적으로 본 것이고, 그것은 락강의 실제계와 실제계와 상징계의 구멍을 뚫고 들어와 있는 무의 공간. 그래서 그 대상은 결코 붙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오브제아의 개념, 이런 것들이 해결과 연결되면서 그의 사회 철학에, 거기에 마르크스주의를 입혀서 사회 철학을 하는 그 부분은 오케이,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락강을 들고 와서 모든 정치적 주체는 반오이디푸스적 사고와는 단절해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가타리의 이름이 들어간 들레즈의 책 두 권과는 단절해야
정치적 투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신분석학에 대한 프로이트 읽기도 들레즈는 그것이 가타리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들레즈는 이해가 돼요. 들레즈는 정신분석학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타리를 까는 거고, 그것은 또 다른 헤겔로 보여진 락강 읽기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오이디푸스의 새로운 복권이라는 거 이해가 돼요? 이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기관 없는 신체를 신체 없는 기관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이러한 들레즈적 읽기는 철저히 헤겔에 대한 들레즈의 강가가 결코 들레즈가 헤겔을 제대로 못 본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거기에는 니체가 있거든요. 나는 이거는 지적이 상당히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봐, 이 부분은. 왜냐하면 아니 헤겔을 적으로 보지 않고 니체적 존재론을 갖고 헤겔을 깐 그 사고를 마치 헤겔 갖고 그 차이의 철학이 나온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관 없는 신체에서 신체 없는 기관으로 옮겨진 이 책은, 그죠? 거기에 니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헤겔 못지않게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얘도. 그런데 그거는 없어, 여러분. 그걸 대립시켜서 헤겔과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서 헤겔의 생성의 존재론, 니체의 생성의 존재론이 헤겔 안에도 있다, 이래 나가면서 헤겔을 옹호하고, 그 다음에 헤겔의 그 잠재태를 현실체로 갖고 가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적 그 사유에서의 변증법적 과정을 그냥 그 잠재태를 소중히 여기는 생성의 존재론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래서 헤겔은 들레즈는 헤겔과 같은 인간, 같은 사유를 하고 있다. 들레즈는 헤겔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는 얘도는 오케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니체를 빼버렸다고. 이건 코미디죠, 여러분. 그러니까 락강을 통하여 헤겔을 읽고, 헤겔을 통하여 락강을 다시 읽음으로써 그러한 생성의 존재론을 이야기했던 그런 철학에서 반 헤겔적이고 반 정신분석학적인 것을 이제는 회복해서, 그죠? 나름대로 들레즈를 뒤집어 읽고 들레즈 등에 올라타서 헤겔을 다시 복권시키는 이런 거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 니체가 빠져 있어요. 저는 상당히 니체 전공자로서 그래서 그 책은 아주 그 부분이 채워졌으면 상당히 긴 책이 됐겠죠.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다는 거. 여러분 재밌죠? 자, 이제 예도는 도서관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지적 강좌 하나 열었어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슈스.